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 저희 같은 역사학자들이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못할 때입니다. 이름을 붙이지 못해서 그냥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1948년 4월 3일 이 일에 사건이라는 이름밖에 못 붙이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관련해 우리 사회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 7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사건을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아마 완전한 해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4.3 사건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름도 온전한 이름을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담에서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후일에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래야 했는지, 또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박찬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한 마을도 희생자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하루에 막 한 150명에서 200명이 죽어가는 정도의 당신네 부모 형제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정말 정의나 인권을 존중하고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주 4.3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4.3 평화재단은 2003년에 그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3을 위령하고 추모하고 기념하고 또 4.3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이제 구성한 거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사실 그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만 해도 그게 논란을 촉발시킨 이야기처럼 이제 언론들에서는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좀 많은 부분들이 오해는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좀 개요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긴 범위를 포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삼하면 그 4월 3일 날의 어떤 무장 봉기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그것이 이제 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1년 전이었던 47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3.1절 기념 시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54년 9월 21일 날 그 한라산에 이제 입산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무려 이제 7년 7개월에 걸친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기호가 사삼인 거거든요. 47년 3월 1일 예. 이 주요 이슈는 뭐였나요? 그때는 이제 3.1절 기념식 대회였는데요. 친일 몰입에 청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독립 정치 이 예.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 뭐 차후적 해석이 아니라 예. 당시 시점에서 단정단순한 나름대로의 좀 합리성을 갖는 주장이었잖아요. 제주도는 미군정하고 초기에 비교적 이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압도적인 이제 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보니까 47년 3월 1일 날 시위에 제주도의 그 북초등학교라고 지금 관덕정 뒤에 있는 그 학교에 3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6만에서 27만 정도니까 한 6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가 모인 거거든요. 올만한 사람은 다 왔다. 제주도 사람 다 모였다 할 정도로 아주 다수가 이제 모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마병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마병이 지나가다가 어린애를 이제 모르고 말이 이제 어린애를 쳤는데 그래서 어린애가 쓰러졌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총격을 가해서 6분이 돌아가시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이거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해라.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는데 요즘 이제 노동조합이 하는 총파업이 아니고 도민 총파업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제주도 출신 경찰관들이 다 이제 파업하고 도청도 파업하고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직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의 95%가 이제 파업에 참가했다고 하니까요.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했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건데 1년 동안 2,500명을 검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찰서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유치장에 다 서 있어야 될 정도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경찰서로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고문당해서 고문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기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국방경비대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찰이나 그 우익 청년단들이 과도하게 진압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제 평화회담을 추진을 하거든요. 이게 합의를 했었어요. 그것만 그대로 지켜졌어도 이 엄청난 그 참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문제는 그 당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냉전 분단이 이제 가던 시점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보다는 빨리 진압을 해서 단독 선거를 성사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그 정책을 미군정이 이제 가져가 버리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증폭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요구는 좌우익을 떠나서 그럼요. 예. 이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 또 미소 갈등이라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좌우익 대립으로 좀 예. 의도적으로 그렇죠. 좀 돌아간 측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민들의 친일 경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이제 좌익의 요구인 것처럼 좌익의 선동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또 이건 미군정에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데도 사실은 경찰들이 작용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부분들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제주도 경제가 다 일본하고의 무역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었는데 해방되면서 그거를 이제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는데 그 밀수 단속을 이유로 해서 이제 경찰들이 그거를 탄압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은 밀수품을 팔아먹고 그래서 아까 이제 친일 몰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요인들도 굉장히 경찰에 대한 반감을 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있었죠. 결국은 이제 그게 그 5월 10일 날 단독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당시는 이제 등록한 유권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그 선거가 이제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딱 2군데 제주도
북쪽에 이제 2개 선거구만 이제 선거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경하게 이제 진압해야 된다. 본보기 예, 일종의 본보기처럼 그러면서 이제 희생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동족의 손톱에 대못을 받고 또 동족의 뼈를 뭉개고 동족의 콧구멍에 고춧가 물을 들이붓던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반민특위 위원장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게 대중의 일반적인 심리였어요. 근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대치선이랄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이제 친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치선이었었는데 이게 좌와 우의 이념적 대치선으로 바뀌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 상황을 놓고 보면 좌우익 대립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지사를 했던 박경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최고 갑부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최고 자본가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분이 3.1 시위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경찰이 그 시위 주동자들을 잡아가고 또 총파업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고 하니까 항의를 해서 그만둡니다.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뭘 맡느냐 하면 그 3.1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주의 민족 전선의 의장이 됩니다. 제주도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좌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 8년 뭐 좌익 우익 이념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정보가 전달되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남로당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그 남로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촛불 시위를 했는데 뭐 참여연대나 민주노총이 그 집회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민노총 집회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촛불 집회 전체가 예,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죠.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럴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주된 것이지 누가 했느냐 이것을 그렇게 따지는 게 주된 것일 수는 없는 거죠. 희생자가 7년간 이제 누계죠. 예. 그렇죠? 7년간 누계인데 가장 이제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48년 11월 정도부터 49년 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48년 10월 17일 날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데 해안으로부터 5km보다 더 산 쪽에 더 위쪽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령 다 내려와라 이런 소개령이 내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대체로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희생자가 있었는데 48년 11월에 이제 그 이후에 또 계엄령까지 내려지면서부터는 남녀노소 무차별적으로 말하자면 온 마을을 다 불태워 버린다든가 그럼 불태우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 총으로 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48년 한 11월 12월 하고 49년 1, 2월 달에는 하루에 막 한 150명에서 200명이 죽어가는 정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가 이제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같은 날 제사 지내는 집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제사조차 지낼 수 없게 돼버린 일가가 다 사망해서 그런 집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48년 겨울과 49년 이제 봄이 되기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의 과정을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뭐 이제 학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썩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 대표적인 좀 참극이랄까요? 비극이랄까요? 한두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 마을도 희생자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가장 마을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희생자가 많은 그 노영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500명, 북촌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400명이 희생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젊은이가 한 사람 없으면 그 가족들이 대살이라고 해서 이제 대신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무장대로 갔던 사람도 있지만 피신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보이면 뭐다 죽이니까 이제 피신해서 이제 갔는데 안 보이니까 가족이 대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나중에 내려와서 군대 가서 또 공을 세워가지고 또그 유공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 참상은 사실을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오히려 그 후에 있었던 후일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는 어렸을 때 이제 그냥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이 친구 아버지한테 네 아들은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처음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첫 남편이 말하자면 무장대였던 거죠. 계속 그다음부터 이제 부인을 두드려 패는 거죠.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는 아버지하고 또 이제 어머니를 두드려 패니까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4.3 당시 희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4.3 이후에도 그런 식의 그 고통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통 자체가 유전돼 버린 거죠. 네. 그 가족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사건에 관한 기억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 폭력에 갖는 위험성이 이런 거였거든요. 네. 국가가 폭력을 자행한 주체이면서 그것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인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그래서인지 이제 동백이 이제 4.3 예. 희생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처럼 예, 됐어요. 예. 요것도 조금 뭐 좀 말씀해 주시죠. 동백이 이제 늦은 겨울부터 봄 사이에 주로 이제 피고 지거든요. 이제 다른 꽃들은 이제 꽃잎이 흩어지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동백은 이렇게 통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희생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동백이 이제 군락으로 이렇게 쭉 피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눈 덮인 곳에 쭉 떨어지면 마치 이제 그 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강요배 화백이 제주도 그 4.3 연작에서 동백꽃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동백꽃이라는 게 이제 그 상징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4.3 하면 이제 동백꽃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됐는데 작년에 4.3 70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43,000개를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워낙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거의 70만 개 가까이 제작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4.3을 생각하면서 동백꽃 배지를 다는 게 하나의 뭡니까 유행처럼 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까지 4.3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이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다. 또는 국가가 자행한 폭력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그렇게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4.3의 피해자들 15,000에서 많으면 3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조차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 억울함을 그대로 참고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 그때로부터 사실은 85년 이후로도 한참 갔기 때문에 50년 이상 지속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3에 대해서 우리 국가 또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를 좀 역사적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가까이는 4.3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추모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이제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 이제 금지돼 있었죠. 4.19 직후에 그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국회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이제 주로 거창 중심이었는데 이제 4.3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딱 하루 와서 진상조사를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주년이 되던 해에 현기영 선생님이 이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써서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40주년이 됐을 때 그게 이제 88년인데 그때가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88년 이후에 한 10여 년간 공론화와 진상조사 작업들이 조금 진행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50주년을 맞았던 1997년 이제 8년 요때 이제 그 전국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쟁점화가 됐어요. 지금까지 과정을 내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신네 부모 형제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어떤 근대적인 인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희생된 것이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한 거죠. 거기에 딱 그 정도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이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좀 하나의 전기를 만든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져가지고 국가 폭력이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연좌제로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청산을 해나가는 데서 최소한의 어떤 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근거해서 제도적인 해결을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있고요. 당시에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군사재판 수용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생존을 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이번에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말하자면 이분들을 그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해서 공소기각으로 다 이제 말하자면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가장 고통받았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재판 자체가 제대로 성립된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도 없고 판결문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오로지 형무소에 수감됐다라는 형무소의 수용 기록만 있거든요. 수용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가족들은 연좌제라든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 이제 18분이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해서 이분들은 무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사법적인 구제라는 거는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해서 살아남은 18분에 대해서만 무죄가 된 거예요. 나머지 2,500명은 아직도 그 유죄 상태인 거죠. 뭐 명예 회복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상은 또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막상 이게 법안이 이제 공개된다면 또 제정되고 나서는 또 다른 좀 그 이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정말 정의나 인권을 존중하고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결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3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어떤 인권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 미세먼지가 심해도 대중교통비가 조금 올라도 전셋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정부와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게 현대국가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하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현대에는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정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들고 폭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항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폭력입니다. 스테판 에셀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주체여야 합니다. 스스로 폭력을 가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는 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디가 재밌네요. 매홍님께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좀 쑥스럽긴 한데 아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님께서는 역시 우영쌤 좋네유 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TV 유튜브를 통해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